안녕하세요. 무리용과 관리 강사 김영준입니다. 벌써 6주 차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6주 차까지도 이제 질문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하고 있는데, 뭐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뭐 편하게 뭐 문자나 이메일이나 쪽지로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아니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니까, 혹시 뭐 질문이 있는데 뭐 못했다던가 뭐 궁금한 점, 수업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저한테 뭐 부탁드려야 될 점이 있는데 못하셨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수업은 이제 주제가 이제 홍수로, 뭐 홍수는 다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수의 정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국어사전적으로는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이 갑자기 크게 부른 거를 홍수라고 하고, 뭐 좁은 의미로는 뭐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 일으키는 자연재해, 이런 걸 홍수라고 하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뭐 벼가 다 누워서 농사가 망했다던가, 뭐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서 뭐 요런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물이 차가지고 이재민이 생겨서 뭐 마을을 떠나서 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최초의 뭐 기록물, 뭐 성경 이런 것에도 이제 노아의 방주, 이런 얘기,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 홍수라는 게 되게 옛날부터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재난이어서 되게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그런 재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쨌든 이 홍수를 매번 이게 되게 옛날부터 겪다 보니까 이런 홍수와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투쟁하고, 어떻게든 인간이 홍수를 막고 피해를 덜 보려고 하는, 혹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기울여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홍수 뭐 최근 기사 같은 것도 좀 살펴보면은, 뭐 9월 21일에 뭐 창원이나 김해에서 300mm 홍수가 폭우가 와서 뭐 침수 피해 잇따랐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9월 17일에 이제 유럽에서도 홍수 피해가 엄청 심각하고, 뭐 인도에서도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피해가 1조 3천억에 이르고, 뭐 사망이나 실종이 240명에 이르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홍수의 형태를 살펴볼 건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약간 도시의 발전 과정과 그에 따라서 홍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역사순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이게 역사순서는 아니고 그냥 제가 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나열한 거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맨 땅일 때, 자연 상태일 때 홍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뭐 이렇게 산 있고 강 있고 풀 이렇게 자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은 뭐 맨땅이라고 홍수가 안 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여기에 잠기겠죠. 그래서 아마 뭐 하천 근처가 있으면 이렇게 근처에 뭐 물이 잠겨가지고 습지 형태가 보일 텐데, 이런 자연 상태의 홍수 같은 경우는 하천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자연 하천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강들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뭐 플로리다의 키시미 강이나 뭐 캘리포니아 오웬스 강 이런 것들이 다들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게 뭐 미국이 땅덩이가 넓어서 미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하천을 보면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연 하천에서 홍수가 났다 안 났다, 홍수가 났다 안 났다,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 결국 하천 단면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땅이 있고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할게요.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넘치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 하천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 있으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양쪽 이렇게 퍼지듯이 이렇게 물이 흐르겠죠. 근데 우리가 물이 흐를 때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모래나 자갈이나 각종 뭐 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얘네들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애들은 먼저 떨어뜨리고 가벼운 애들은 나중에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데, 일단 무거운 애들은, 얘네가 들고 왔던 무거운 애들은 이 가까운 쪽에 떨어뜨리겠죠. 얘가 아이고 무거워 이러고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가벼운 애들은 나중 가서 뒤에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은 커다란 이제 자갈이나 모래나 이렇게 약간 커다란 돌덩이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많이 쌓이게 돼요. 요 앞에 많이 쌓여서 이렇게 약간 뿔뚝 튀어나오게 쌓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거를 자연 제방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는 이제 약간 좀 가느다란 흙들, 뭐 진흙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런 애들이 이제 습지를 이루고 해서 이제 배후 습지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하천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다 뿔뚝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요 하천 근처로 약간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연 제방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가 이제 배후 습지인데, 이 배후 습지 같은 경우는 모래도 이제 가늘고 뭐 물도 많이 습기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농사짓기 좋아서 이런 데는 보통 농토로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제방 있고 배후 습지가 있으면, 이 배후 습지 같은 경우는 주로 홍수가 날 때마다 여기 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새로운 흙들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유리한 땅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상지가 있고 범람원이 있고 삼각주가 있고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은 이 뒤쪽으로 배후습지에는 많이 이렇게 보통 농사가 지어서, 어떻게 보면 이 배산 임수라고 해서 뒤에 산 있고 앞에 강 있고 여기 농사 짓잖아요. 이 농사 짓는 요 위치가 딱 여기 배후습지 위치여가지고 농사 짓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농사 짓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자연 상태에서 이제 인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풀들을 베어내고 논과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초가집이나 뭐 이런 집 짓고 이제 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또 뭐 비는 늘 오겠죠. 비는 오고 또 다시 홍수가 나고 이렇게 물이 잠기게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뭐 현재까지도 일어나는 홍수 유형인데,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이나 밭이 이렇게 물에 다 잠겨서 피해를 입는 이런 모습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요렇게 사실 근데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게 꼭 농토에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고, 이거를 아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를 최대한 이런 게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막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 농사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많이 이용한 곳이 고대 이집트거든요. 고대 이집트가 뭐 지금도 그냥 우리가 지도로만 볼 때는 이게 사막밖에 없는데,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농토가 이렇게 이 중심으로 얇고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농사가 지어져 가지고 피라미드 이런 벽화 보면은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 이용해 가지고 밭 갈고 작물 갈고, 그래서 곡식을 얻어서 이게 나다를 터는 모습까지 이렇게 벽화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때 나일강의 범람,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발생하는 홍수를 농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깐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나일강은 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6월에서 11일에는 비가 많이 와서 넘친 다음에 다시 이제 비가 안 오다가 또 비 안 오고 계속 가다가 여기 넘치고, 그래가지고 이 홍수 시기를 피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특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홍수가 날 때 그냥 홍수가 나서 물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상류에 있던 새로운 신선한 영양분이 많은 토양을 갖고 와서 여기 쌓아놓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까 그 자연 상태 할 때. 그래서 이 홍수가 나는 범람기에 항상 이렇게 영양가가 많은 흙들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이 흙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풍년이 들게 되죠. 그리고 농사 다 수확한 다음에 또 홍수가 날 때 이제 다 이제 수확하고, 또 홍수가 나면 또 새로운 흙들 오고, 그럼 또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가 되게 고대 왕국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홍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홍수 패턴을 기반으로 농업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고요. 그래서 이 상류에서 홍수 기간에 그 상류에서 많은 영양가 높은 흙들이 오기 때문에 홍수가 크게 발생하는 8월이나 9월은 피해서 10월에 씨를 뿌려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홍수가 나면 농업이 망해서 뭐 농작물이 뭐 가격이 뛰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신선한 흙들이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흉년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기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홍수가 발생해야 오히려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면에 뭐 역사적으로 얘를 되게 또 열심히 막았던 것은, 이제 중국 황하문명 쪽은 이걸 되게 열심히 막았는데, 이 우왕이란 사람이 중국 하나라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계기가 이런 홍수 방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 하나라 옛날 고대에는 우리가 뭐 옛날 왕국하면 다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게 약간 이제 기본적인 패턴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고대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 다음 왕을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대왕이 이제 순인데 이 순왕이 이 우왕한테 이렇게 홍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홍수를 너가 막아봐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일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홍수를 너무 잘 막고 치수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이 선대왕이었던 순왕이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아무튼 치수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이 왕이 된 사람인데, 어쨌든 중국 항원 문명에서는 이렇게 치수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그리고 농업, 특히 농업에 있어서 이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하고 또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왔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사담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치수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왕 된 지 몇 개월 만에 죽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쨌든 죽기 전에 다음 왕을 지정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정한 사람이 그냥 왕위를 이 우왕 아들한테 물려주고 떠났다는 썰도 있고, 우왕 아들이 얘가 물려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썰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우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습,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시작되고, 그래서 아마 중국 하나라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농사 지을 때에 이제 홍수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거나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쨌든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었는데 이제 이 땅이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드러내고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모여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마구마구 모여 살아서 도시를 이루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도시가 됐다고 홍수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홍수가 나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 사는 곳이 다 이제 물에 잠기겠죠. 근데 옛날에 농작물이 잠겼을 때랑 사람 사는 곳이 물에 잠겼을 때랑 완전 이제 피해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사람들도 워낙 많이 죽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열심히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하천을 본격적으로 개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댐이 있습니다. 댐을 상류에 지어서 이 뒤에다 커다란 물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서 홍수가 나지 않고 이 물웅덩이에 한번 고여가지고 좀 시간을 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천이 구불구불하니까 얘가 물이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얘가 잘 물이 안 빠져나가서 홍수를 유발하게 되니까 얘를 구불구불한 걸 아예 직선으로 이렇게 펴버려요. 얘를 직선으로 피면은 비가 왔을 때 그냥 쫙쫙 빠져나가니까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니까 홍수가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천을 직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당연히 부족하니까 요 양쪽에 벽을 커다랗게 세워서 홍수를 막기 위해 벽을 이렇게 세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댐도 짓고 제방도 짓고 하천도 직강화함으로써 이제 홍수를 막으려고 했고요. 실제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제 물이 잘 넘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댐 제방 하천 직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발전됐을 때는 이제 홍수 방지를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났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한강이 넘쳤다던가 금강이 넘쳤다던가 이런 얘기는 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댐이나 하천 직강화나 제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얘를 대응해가지고 홍수가 나지 그게 원류에서 홍수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이제 하천 정비를 세 가지 정도 하는데 댐이나 이렇게 보를 짓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방을 하천 양 옆에 이제 콘크리트 높게 쌓아가지고 건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천은 직강화, 그러니까 아예 직선으로 쫙 뻗어버리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미국 사례인데 이렇게 구불구불했던 강을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어가지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직강화를 한 사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댐이나 보 같은 경우는 홍수 방지뿐만 아니라 용수 확보나 발전에 이런 다목적 기능을 용도로 해가지고 이제 댐이나 보가 이제 지어지는데, 보통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흐르거나 이렇게 흐르면은 그 하천 흐름 방향에 수직으로 건설한 병 모양의 구조물, 이런 것들을 보통 댐이나 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보통 이제 그 기초 지반에서부터 높이가 15m 이상이다 그러면 댐이라 그러고, 15m보다 낮다 그러면은 보통 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댐이나 보를 지어서 용수 확보도 하고 취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어쨌든 강물을 막아서 강물을 모아두고, 그래서 한꺼번에 비가 왔을 때 얘가 확 하천으로 하류로 흘러가서 이게 넘치는 것을 방어해 준다는 면에서 똑같은 홍수 방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강물을 막음으로써 홍수도 방지하고 용수도 확보하고 발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반면에 강물을 막음으로써 이제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제 환경
생태계가 상류와 하류가 단절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특히 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댐 때문에 이제 연어가 굉장히 많이 희생이 돼요. 연어가 이제 하천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댐이 건설돼 있으면 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연어가 계속 댐에다가 머리를 박아서 되게 좀 되게 잔인하게 죽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댐 건설로 인해서 연어가 죽다 보니까 이제 댐 해치 운동이 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방인데, 제방은 이제 양쪽에 이제 벽을 쌓아서 그 홍수를 막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뚝을 이렇게 이제 기존의 자연 하천보다 이렇게 높게 더 쌓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평소엔 요만큼 흐르다가 홍수 났을 때는 이만큼 흐르던 걸 평소에는 요만큼 흐르다가 홍수 났을 때 여기까지만 흐르게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요 벽을 홍수가 나더라도 벽을 넘지 않게 뚝을 물이 넘치지 않게 이 벽을 높게 쌓은 시설을 제방이나 뚝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방이나 뚝을 건설함으로써 또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가, 어쨌든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찼으니까 이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뚝을 만듦으로써 이제 홍수가 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니까 이 땅이 계속 말라 있게 되죠. 이 땅에 새로운 토지가 확보되니까 여기를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금싸라기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토지가 확보된다는 이런 또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가장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잠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이제 잠실이 개발되기 전에 그 잠실도, 부리도 이렇게 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잠실이나 부리도가 있고, 여기는 당연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은 물에 잠기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그냥 넓은 모래사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방도 짓고 뭐 뚝도 짓고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막고 한강을 이렇게 파고 여기 이제 다 메꿔서 이제 육지로 만들어버린 게 지금의 잠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송파강이라고 이렇게 흘렀는데, 이걸 어쨌든 육지로 만들려면 얘를 다 메워야 되잖아요. 얘를 근데 메우다가 일부를 남겨둔 게 석촌호수고요. 그 석촌호수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면은 길다란 약간 무슨 아무튼 길다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송파강을 메우다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길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 롯데월드 위치가 옛날에 한 요 위치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가져오면은, 옛날에 잠실도 부리도 이런 잠실 지역, 지금의 잠실 지역이 약간 이렇게 다 그냥 모래사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제방을 지어서 이제 물이 넘치지 않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비싼 이런 모래사장이 엄청나게 비싸서 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었죠. 뭐 어쨌든 이런 제방이나 뚝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뭐 여기 근처에 있는 중랑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랑천이 흐르면은 이렇게 제방과 뚝을 쌓아서 이제 그 위를 이제 도로로 많이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랑천이 흐르면은 여기 제방을 이렇게 높게 쌓아서 그 위에 이제 도로를 뚫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 세느강 옆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세느강이 흐르면 홍수가 평소에 안 날 때는 그냥 여기 뚝에서 이렇게 사람들 놀고 쉬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고, 제방이 이렇게 여기 뒤에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홍수가 날 때는 여기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다만 요 벽 이제 제방 쌓아놓은 걸 못 넘게 이렇게 높게 설치한 거를 제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하천 직강화인데, 어쨌든 홍수가 나지 않게 하려면 하류로 물이 빠르게 빠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강이 꾸불꾸불 하면은 아무래도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빠르게 그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하천 직강화라고 하고요. 물이 빨리 빠져나감으로써 홍수가 예방이 가능하지만, 대신에 하류 쪽으로 물이 엄청나게 빨리 가니까 하류 쪽에 이제 홍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속이 이제 직선으로 하면 빨라지기 때문에 뭐 하천에 버려지는 쓰레기나 오수 처리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냐면 얘가 어쨌든 빨리빨리 쓸려 내려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다만 인근 토양 유실시키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천 직강화 사례인데, 아까 그 자연 하천 할 때 보여드렸던 뭐 키시미 강이 원래 이렇게 구불구불 했는데, 여기도 이제 하천 직강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예 직선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수로 같은 게 되게 대표적인 하천 직강화의 예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댐이나 그 하천 직강화나 제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도시에서 하천이 넘쳐서 발생하는 홍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잘 막고 있긴 한데, 어쨌든 도시가 뭐 이렇게 모이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주변에 풀들을 또 베어내고 집들이 더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집들, 멀리 있는 집들에서 이제
그 물을 쓰고 갖다 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하수관이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널리 뻗쳐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하수관도 정비되고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뭐 이 상태에서 또 비가 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비가 오면은 1차적으로 댐을 지었으니까 댐이 이렇게 물 웅덩이를 더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 이렇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나겠죠.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방을 넘을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홍수가 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게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제 하천이 넘어가는 홍수는 발생이 잘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도시가 발전하니까 하수관을 이렇게 열심히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 하수관이 넘치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넘치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내수 침수 같은 침수 형태의 홍수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수관을 되게 뻗고 이게 많이 짓게 되는데, 이 하수관의 용량이 작고 하수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내수 침수, 도시 홍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광화문이나 강남 이런 곳이 이렇게 물에 잠긴 게 되게 비만 오면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런 광화문이나 강남이 잠긴 게 인근에 뭐 한강이 넘친다던가 뭐 청계천이 넘친다던가 이래서 발생한 게 아니고 이게 요 근처에 있는 하수관이 넘쳐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도시가 발전하면서 하수관거를 까는데, 이 하수관거에서 물이 넘쳐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의 홍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걸 도시 홍수라고 하는데, 이 도시 홍수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집이 있고 하수관이 있고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제 여기 이제 물이 고이면 여기 홍수가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데, 비가 계속 더 많이 오게 되면은 하천이 계속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저지대에 있는 지역보다 이 하천의 수위가 더 높아지게 돼요. 근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처음에는 여기가 더 높았으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제 물이 차올라서 여기가 이제 더 높아지니까 물이 역류해서 거꾸로 이 하천에서 도시 하수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역류하면서 얘네들이 넘쳐서 이제 도시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홍수가 발생할 때 보면은 맨홀에서 물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나오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형태로 나오고, 여기 뭐 로봇도 있죠. 그리고 이런 도시 홍수에 또 하나 이제 기여하는 게 하천 복개화인데, 하천 복개화가 뭐냐면은 이게 하천이 있으면은 요 위에 공간이 이제 아깝잖아요. 그 위에를, 그래서 이 하천을 덮어서 위에를 뭐 주차장을 짓는다던가 뭐 건물을 올린다던가 뭐 공원을 만든다던가 뭐 도로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천 위에 그 기둥 세우고 요걸 덮어버린 걸 우리가 보통 복개화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뭐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걸려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개화하는 과정인데, 이 복개화가 또 이게 도시 홍수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상 초유 물관리를 키운 종범은 하천 복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홍수가 엄청 크게 났는데, 그 홍수가 크게 난 원인이 딴 게 아니고 하천 복개에 있다. 그래서 뭐 또 이게 뭐 비교적 2022년도 기사 보면은 뭐 태풍면 침수 피해가 심해서 한천 복개 구조물을 28년 만에 걷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시에서 복개 때문에 이제 홍수가 나니까 이런 거를 다시 제거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천 복개가 이제 홍수를 더 유발하는 그런 원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복개화 되기 이전의 하천은 어쨌든 벽이랑 하나, 둘, 세 개만 닿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마찰이 여기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복개한 경우에는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린 거잖아요. 뚜껑이 덮여진 상태에서 이제 홍수가 나면 물이 가득 차서 흐르게 되죠. 물이 가득 차서 흐르게 되다 보니까 마찰이 옛날에는 하나, 둘, 세 면에서만 났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면에서 이제 마찰이 발생하게 되죠. 아무래도 옛날 복개하기 전보다 복개한 이유가 마찰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느리게 흐르죠. 물이 느리게 흐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이제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천이 넘치는 홍수보다 이제 하수관거가 넘치는 홍수가 이제 많이 더 발생하게 되고, 그게 현재까지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도시 홍수라고 하는 이런 하수관거가 넘쳐서 발생하는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하수관거, 가장 뭐 기본적인 역할하죠. 이게 비가 왔을 때 이걸 하천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 하수관거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유수지를 짓고요. 이 유수지로도 부족해서 이제 빗물 펌프장도 짓고,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해서
도시 홍수를 현재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하수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내 발생하는 빗물을 모아서 인근의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하는 그런 그냥 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관과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이게 물을 잘 빼기 때문에 하수관과 크기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이제 강우 유출수 배출 용량이 이제 결정되고요. 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약간 이렇게 물을 어쨌든 안정적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제방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뭐 저류조나 뭐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홍수를 막는데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홍수 예방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수관거가 뭐 이렇게 평소에 이제 뭐 잘 뻥뻥 뚫려 있는 상태로 잘 되면 좋은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제 하수관거 관이 크기가 좁아져서 옛날 처음 이제 건설했을 때 의도한 그 처리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관로 이음부에 뭐 결함이 있다던가, 뭐 관로가 파손된다던가, 아니면 관로에 균열이 생긴다던가, 관로 내 토사가 침입해서 퇴적이 돼 있다던가, 뭐 관로가 변형돼 있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옛날에는 얘가 입다만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좁아져서 작아진다던가, 아니면 균열이 있으면은 지하수가 아니면 빗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불명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차지해서 뭐 실제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다던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로 내 하수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정체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가 왔을 때 강우 유출수를 빠르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주기적으로 관로를 깨끗하게 세척한다던가, 그래서 토사나 찌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도 안 되면 당연히 이제 관로를 교체해서 이제 홍수를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이제 확보해줘야 홍수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하수관과 역할 잠깐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비가 시간에 따라서 올 때 처음에는 조금 오다가 어떻게 피크치로 막 오다가 이제 서서히 잦아들면서 강우가 멈추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 시간이 이제 처음이나 끝에 이제 조금 오고 중간에 많이 오고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뭐 그대로 어쨌든 방치할 경우 그냥 물이 차오르니까 당연히 도시홍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하수관거가 근데 얘를 이렇게 안전하게 관으로 모아서 도시 밖으로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활용되는 게 유수지인데, 유수지는 뭐 저번에 이제 그 배수와 배수 시간에서도 이제 그 CSO 막는 역할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시설 중 하나가 유수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임시적으로 갑자기 불어난 이제 강우 유출수를 임시적으로 저장해서 유량을 조절한 후에 이제 천천히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하천 정비 중에 댐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댐도 이제 비가 오면은 얘가 이제 물을 계속 담아두어서 물웅덩이 크게 만들었다가 비가 그치면 얘를 이제 천천히 내보내거나 아니면 다양한 용도로 쓰거나 이런 시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수지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담아놓다가 이제 천천히 물을 빼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물이 가득 찼다가 빠졌다면 여기 당연히 뭐 뻘이나 뭐 더러운 거 다 남겠죠.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뭐 민원 발생 시설, 혐오 시설, 냄새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많은 시설들이 이제 지하화하고 그 위에 이제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원들을 만드는 형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수지 역할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비가 오는데 뭐 처음에는 이랑 끝에 조금 오고 중간에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1차적으로 하수관거로 이제 내보내는데, 하수관거로 이제 강우를 배출해 주더라도 요만큼이 배출을 못 하는 거예요. 요만큼 비가 많이 와서 요만큼 배출 못 하는 양이 생기면 얘가 어쨌든 남아서 홍수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얘가 홍수를 유발하지 않게 유수지를 건설함으로써 잠깐 잡아두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하수 관거에 이제 용량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천천히 흘려 보내줌으로써 이제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유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빗물 펌프장인데,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물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수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침수 피해가 이제 발생하려고 할 때 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지대에 있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빼가지고 빗물을 외부 하천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의 역류를 막고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고, 하천 정비 중에 물을 빠르게 빼주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제 하천 직강화랑 유사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비가 오더라도 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홍수가 나게 되면은 이제 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물이 더 많이 차니까 이제 역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문을 이렇게 빨간색 요걸로 막아놓고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유수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빗물 펌프장인데 이렇게 그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강제로 하천으로 빼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살펴보면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뭐 1차적으로 그 하수 관거를 통해서 이제 강우 유출수를 빼주고 또 요 위에 남은 것 중에 요거 일부는 이제 유수지를 통해서 이제 붙잡아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좀 남았잖아요. 이거 근데 또 그대로 두면은 당연히 그 도시에 남아서 도시 홍수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빗물 펌프장을 이용해서 얘를 아예 강제적으로 펌프로 이렇게 왼 돌려가지고 도시 외부 하천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빗물 펌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홍수를 막기 위해서 도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로 댐이나 보를 건설하고 뭐 제방도 건설하고 하천 직강화도 하고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유수지도 짓고 하수관거도 짓고 빗물 펌프장도 짓고 어쨌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시설들을 근데 물론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홍수가 나지 않겠죠.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기준이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뭐 직관적인 그래프를 말씀드리면은 홍수 확률이 있고 비용이 있고 시설 크기가 있으면은 시설 크기를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당연히 홍수 확률은 떨어져요. 예, 뭐 댐이 뭐 작을 때보다 클 때 더 홍수를 잘 막고 관이 작을 때보다 클 때 더 홍수를 더 잘 막겠죠. 그래서 댐이나 시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홍수 확률은 떨어지는데 당연히 얘를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증가하겠죠. 근데 또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얘를 작게 짓는다 하면은 당연히 홍수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을 되게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간 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 홍수 방지용 시설을 만드는데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보통 지금까지는 이제 강우 빈도라는 그런 인자를 통해서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강우 빈도라는 그런 뭐라 그러지? 항목을 통해서 이런 홍수 방지용 시설을 지을 때 얼마나 크기로 지을지 그런 기준이 돼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강우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뉴스 기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10년 빈도 비가 왔다, 30년 빈도 비가 왔다, 뭐 100년 빈도 비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1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강우 빈도를 얘기하는 건데 강우 빈도 그 정의 잠깐 읽어드리면은 주어진 강우 강도를 가지는 강우 발생과 그와 동일한 또는 그보다 큰 강우 강도를 가지는 강우 발생 사이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시간 간격 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죠. 뭐 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잠깐 이제 뭐 그래프로 설명드리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1971년부터 2016년까지 그 1년에 비 얼마 나왔는지를 그냥 막대 그래프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얘를 이제 크기별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그 기간에 보면 이제 1988년도에 비가 제일 조금 왔고 2003년도에 제일 많이 왔는데 요 상태에서 2003년도 이만큼 온 비는 총 요게 46년이거든요. 46년 중에 한 번 왔죠. 46년 중에 한 번 왔으니까 이거 46년 빈도의 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비는 46년 중에 두 번 왔죠. 46년 중에 두 번 왔으니까 한 23년에 한 번 정도, 죄송합니다. 23년 중에 한 번 올 만한 비죠. 그러니까 이거는 23년 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 빈도라는 게 이제 어떤 강우 크기가 있으면은 이 강우 크기가 있으면은 이 강우 크기가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발생할 만한가 이런 거를 약간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를 강우 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관 이제 설계 기준 보면은 이게 지성관이 있고 간성관이 있고 차집관이 있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뉴스 기사 보시면은 이 간선 하수관은 10년 빈도, 지성관은 5년 빈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딴 게 아니고 이제 이제 홍수 방지용 시설을 지을 때 설계 기준이 이렇게 설계 기준을 세워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10년 빈도 강우에 대해서 대응하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면은 10년에 한 번 정도 얘가 홍수 나더라도 우리가 10년에 한 번 정도 홍수 날 만한 정도로 설계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건설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을 찾은 게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홍수가 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한 거고 여기 지성관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정도 홍수가 나는 것도 나도록
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도록 이제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근데 뭐 100년 빈도 강우다, 뭐 200년 빈도 강우다, 뭐 500년 빈도 강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강우량을 재는 게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또 써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했으면은 요 위에서는 이렇게 쭉 따라서 대충 패턴을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 더 이제 쭉쭉쭉쭉 늘릴 수 있겠죠. 이 쭉쭉쭉쭉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이 항목이 이제 100개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이때 요 강우량이 이제 100년 빈도 강우량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100년 빈도 강우, 200년 빈도 강우, 500년 빈도 강우 이렇게 계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실제랑은 잘 안 맞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또 뭐 100년 빈도로 만들었는데 홍수가 맨날 난다. 뭐 200년 빈도로 뭐 얘를 만들었는데 홍수가 매년 어떻게 반복되냐. 뭐 100년에 한 번씩 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안 맞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보통 이제 기후변화랑 도시화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홍수 막겠다고 하수관거 크기를 이렇게 막 늘립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여기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유수지도 만들어요. 유수지로도 부족하니까 빗물 펌프장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놨는데 기후변화가 발생해요. 옛날과는 다른 패턴에 훨씬 더 많고 집중된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포장 면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래서 옛날에 비가 왔을 때 한 어느 정도 뭐 흡수되는 양이 있었는데 이제 흡수되는 양 없이 다 쫙쫙쫙쫙 하수관거로 들어와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이제 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침수가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아예 대규모 저류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규모 저류조를 건설해서 이제 홍수를 막고자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작은 저류조를 여러 개 이렇게 군데군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홍수를 막자. 이런 게 이제 저영향 개발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뭐 물과 관련된 문제, 뭐 물이 부족하다, 뭐 홍수가 난다, 뭐 가뭄이 들었다 이런 것 거의 모든 거의 원인이 이 기후변화랑 도시화 이 두 가지 보통 찍어서 얘기하시면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인해서 강우 패턴이 과거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100년 빈도 강우, 200년 빈도 강우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장해서 이제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강우 패턴이 이게 안 맞다 보니까 당연히 요걸 통해서 예측된 이 값이 안 맞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우리가 설치한 시설들이 안 맞아서 이제 100년 빈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자주 이제 홍수가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포장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유출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시설 용량이 모자라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물 흐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이제 비가 오면은 한 65%가 증발되고 한 22%가 침투되고 표면으로 유출되는 게 13%에 불과했는데 얘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포장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발되는 게 한 35%밖에 안 되고 다 이게 포장됐으니까 침투는 하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표면 유출이 65%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얘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홍수 나고 비가 안 올 땐 가뭄 드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후에 유출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홍수나 내수 침수의 빈도가 훨씬 늘어나게 되고 기존의 시설로는 모자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삼성역 주변인데 1981년도만 해도 여기 비가 오면 한 40%만 유출됐었다고 해요. 근데 2001년 기준으로 이제 비가 오면 한 70%가 유출되고 아마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20년 더 넘게 지난 자료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수가 뭐 기후변화나 도시화에 의해서 이제 홍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좀 더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얘를 대응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이고 요즘 이제 핫한 게 대규모 저류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빗물 유출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말도 안 되게 큰 이제 대형 저류주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일본 이제 사이타마시에 지어진 이제 일종의 뭐 파르테논 신종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지하 저류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여기 일단 물을 채워가지고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인데 뭐 크기가 엄청납니다. 뭐 그냥 사람이 요만하고 기둥이 있다만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뭐 여기 이제 울림이 좋다 보니까 뭐 각종 콘서트 같은 게 가끔 열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요건 이제 빗물 들어오는 구멍인데 여기로 뭐 로켓도 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게 비었을 때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저류조를 짓겠다. 뭐 서울, 광화문, 강남역 이런 데가 비가 많이 오면 맨날 저류가 되니까 그 홍수가 나니까 이런 걸 짓겠다라고 이렇게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도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게, 뭐 이게 뭐 우리나라에 이제 아예 안 지어진 게 아니고 이제 몇몇 곳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산 센텀시티에 지어진 우수저류조인데, 뭐 그 앞에서 보여드린 뭐 일본 사례만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크기로 한 95억 6천만 원 투입돼서 약 1만 8,2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을 규모로 이렇게 건설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잘 썼어야 했는데 약간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제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수 방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무조건 이걸 설치한다고 그러면 홍수가 나지 않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좀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청주시 사례가 있는데, 청주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홍수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청주시에서 해마다 폭우 내리면은 물에 잠기던 충북대학교 정문 앞에 우리가 사실 요만한 우수저류조를 이제 건설했었다. 그래가지고 매번 홍수가 났었지만 이번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홍보했는데, 이 방심했던 거죠. 이게 이날 비가 많이 오고 그 끝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비가 이후에도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결국 홍수가 너무 많이 와, 이게 막 예로 소화할 수 없을 정도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 이때 마침 이 청주시 공무원들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나가 있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질타받고 막 사퇴하고 뭐 난리가 났었던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저류조 비슷하게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지하 대심도 터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도쿄에 지어진 거고 이건 미국 포틀랜드에 지어진 건데, 말 그대로 약간 이게 터널 모양이지만 이게 커다란 그냥 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여기다가 빗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관으로 보내는, 그래서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하 대심도 터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얕게 있는 터널이 아니라 지하 엄청 깊숙이에다가 이런 터널을 만드는 거를 이게 지하 대심도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도쿄 요거 같은 경우는 지하 43m 깊이에 지어져 있고요. 지름이 13.5m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제 홍수를 대응하는 거고, 이런 걸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뭐 일본에 있는 거 방문하기도 했고, 또 이런 광화문에 이런 지하 터널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안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광화문에 실제 지어지지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신월 빗물저류조라고 이렇게 지하에 길이 3,380m, 높이 한 7.5m 규모로 이렇게 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한 모습이고, 이렇게 완공이 됐는데, 이렇게 실제 완공이 됐을 때 이제 효과가 실제로 있고 그래서 홍수를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집중효율도 끄떡없다, 뭐 신월 대심도 빗물 터널 뭐 현장 가보니 해가지고 실제 이제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요 신월 지역에 요 터널 덕분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침수 끝판왕, 그래서 강남이랑 광화문에도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도가 나오고 이제 계획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의 문제는 뭐 어쨌든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든다, 뭐 이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공사비 탓에 첫 삽도 못 든 뭐 빗물터널 5년은 더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올해 뜨기도 했죠.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결국 돈적인 문제점 때문에 뭐 아직 적극적으로 지어지진 못하고 있지만 아마 지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본 우리가 이상적인 홍수 방지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뭐 관도 교체 공사 해야 되고 뭐 대형 조류도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데,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기다 이제 대형 조류까지 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고민 끝에 나온 대안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저영향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비가 오면 다 포장돼 있고 지붕도 포장돼 있고 하니까 이것들이 다 유출돼서 홍수가 나는데, 이게 저영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옥상도 이제 녹화해서 풀나무 많이 심어놓고 여기도 이제 풀나무 많이 심어놓고 여기도 다 침투되는 걸로 바꿔놓고 이러면은 지하수로 이제 많이 충전이 되니까 유출되는 게 적어서 홍수가 덜 나게 된다, 이런 원리로 홍수를 방지하자, 이게 이제 저영향 개발, 뭐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LID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게 이제 저영향 개발을 통한 홍수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초나 나무나 흙을 활용해가지고 도시 배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고요. 예, 1990년대 이제 초에 메리랜드주의 이제 프린스 윌리엄스 카운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토양의 물 저장 능력을 홍수 방지에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설치되기 시작했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이제 홍수를 효율적으로 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급속하게 확산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영향 개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옥상 녹화, 나머지 하나는 침투 시설,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 녹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다들 아시죠? 뭐 지붕에 이제 물 모아둘 수 있게 15cm 이하의 흙을 덮고 여기에 가뭄을 잘 견디는 초목을 심는 가장 대표적인 LIDT 공법 중 하나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붕에 흙 채워서 풀나무 기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풀나무 기르면 뭐 심는 공간도 되고 뭐 보기도 좋고 뭐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서 토양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물을 저장해주는, 약간 머금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또 식물이 얘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시멘트면에 이제 흙을 깔다 보니까 단열층 효과로 이제 냉난방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해서 이렇게 뭐 강남구청 옥상이나 뭐 부산시청이나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 녹화 유출 저감 효과 잠깐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이제 그냥 평범한 옥상면 비가 왔을 때 이게 새 가닥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얘가 그대로 흘러가서 관을 꽉 차서 흐르게 되죠. 반면에 이제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가 이제 한 두 가닥 정도는 여기에 흡수되고 한 가닥 정도만 나가다 보니까 하수도 용량에 그 여유가 생겨서 이제 비가 그 홍수가 좀 덜 나게 되겠죠.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옥상 녹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옥상 녹화에 되게 다양한 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층에서 물을 머금고 마지막에 이제 배수판을 통해서 빗물을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온도 저감 효과도 이제 크게 거둘 수 있는데, 콘크리트 비해서 이제 옥상 녹화면이 최고 기온은 한 26도 정도 차이를 내면서 이제 좀 시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냉난방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더불어서 이제 도시농업에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옥상면에 단순하게 이제 보기 좋은 식물을 심는 것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깻잎, 상추, 뭐 감자, 뭐 배추, 뭐 이런 걸 심어가지고 약간 옥상 녹화도 해서 홍수 저감도 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도 확보하는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침투 시설인데, 침투 시설은 이제 지하수위 저하에 대응하고자 이제 물을 모아서 얘를 인공적으로 지하에 넣어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의 낮은 지역 또는 토양 내부를 물 저장 시스템으로 바꾸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구덩이를 파서 빗물이 고일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물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지대를 좀 낮게 해가지고 요거 초목을 심어서 물이 스며들고 이게 식물이 빨아들이게 하는 이런 걸로 만들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약간 아이디어 상품처럼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수로 가는 양을 줄여서 홍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도로 이렇게 연석을 일부 뚫어서 얘를 이제 그 식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뭐 좀 저감시킨다던가 시설이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대를 아예 낮게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여기 빗물이 고이게 하는 이런 시설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밖에 정원을 만들 때 이렇게 약간 정원을 좀 깊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식으로도 많이 활용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녹지를 만들 때 녹지를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V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여기 물이 고였다가 자연스럽게 지하로 침투되게 해서 홍수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아니 농사 지을 때도 이렇게 와플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비가 왔을 때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계속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인공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하수도 모이는 곳에다가 이제 관을 연결할 때 관에다 구멍을 막 뚫어놔가지고 구멍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가서 토양으로 이제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투수성 포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블럭형 포장을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얘가 이제 오래 쓰면 이제 막히니까 이게 정기적인 좀 관리나 청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영향 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투수성 포장, 나무 여과 상자, 뭐 정원, 옥상 녹화 이런 여러 가지 설치해가지고 결국 자연 상태의 물순환이랑 비슷한 형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영양 개발 관련된 사례 보여준 그런 뉴스 영상 보면서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독일은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수도 베를린은 물을 흡수해서 땅 아래로 내려보내는 스펀지 시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렇게 숲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스펀지 시티 조성 계획 덕분입니다. 건물 지붕은 물론 벽체에도 식물을 심어 빗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Mit der Schwammstadt gibt es eine Reihe von Maßnahmen, die in Frage kommen. Das ist die Dachbegrünung, das ist die Fassadenbegrünung. Schon eine normale extensive Dachbegrünung kann bis zu 50% des Regenwassers im Jahresmittel zurückhalten. Das ist schon eine Menge. 시내 곳곳에 있는 작은 연못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담아내는 저수지입니다. 또한 기습폭우 시 물빠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잔디밭에 경사를 주고 배수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빗물과 지하수를 최대 30만 세제곱미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지하 저수조도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와는 달리 가뭄 때 이렇게 저장한 빗물과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다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